곁에 있던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2. 터키가 한국의 승리를 선언하다. 3.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방산시장 호황은 2021년으로 끝났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규모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건 2022년에 체결된 폴란드 방산 계약, 이집트 K9 도입 계약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유 2위인 러시아 방산시장이 붕괴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각각 3위 프랑스, 4위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양강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시장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이던 한국의 미래 방산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지를 위협할 라이벌이 나타난 건데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이락타르 TB2가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세계 방산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군 또한 강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튀르키예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등을 개발하면서 드론,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드론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TB2는 어디까지나 중형 무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장 6.5m, 전폭 12m의 제법 큰 크기이지만 애초에 프로펠러 추진 방식인데다 축장량도 150kg에 불과한데요. 또한 최대 속도 시속 220km, 순항속도 시속 130km의 느린 속도에 최대 상승 고도는 7600m, 최대 운영시간은 27시간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우수한 중형 무인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당장 2014년에 배치된 TB2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이스라엘의 IAA 헤론주차 최대 속도는 시속 207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최대 상승 고도는 1000m, 운용시간은 52시간에 달합니다. 심지어 헤론의 최대 적재량은 250kg로 TB2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활약할수록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증명된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전에서 TB2로 정상적인 국가의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크즐레마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물론 한국까지 차세대 첨단 무기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인데요. 일례로 크즐레마의 스펙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운항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는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T-LT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하 0.9에 달하고 순항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버전에는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TF6000 또는 우크라이나산 R322F 터보팬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R322F만 봐도 애프터버넛이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하면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1.5톤의 적은 쪽장량과 5에서 6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점인데요. 하지만 인명 손실 걱정이 없고 무인기 특유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항한 네로라는 군사 강국들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느린 듯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선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데요. 튀르키예의 상비군은 42만 5천 명 내외요. 6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유지 중임에도 복무 기간은 6에서 1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적 상황은 마주시기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를 남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금 대대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튀르키예의 군사력 강화에 기반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타이 전차와 T-155 푸르트나인데요. 우선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K2 흑표의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첫 국산 전차입니다. 크게 보면 K2의 사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155 푸르트나는 한국의 K9를 튀르키예가 현지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막대한 군사 기술력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알타이 이전만 해도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은 2,300여 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차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레오파르트 1이나 M60 같은 2세대 전차 가대 부분이었고 심지어 M48 같은 1세대 전차가 치잠 물자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즉 3.5세대 전차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구성 중인 한국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만 내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타이 전차 천대 양산을 예고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르트나도 280대를 보유한 현재 규모에서 1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질적, 수적 주력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전차, 자주포 등 지상 전력 대부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산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서 비로소 완벽하진 않아도 자주 국방이란 걸 시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고 튀르키예는 자주 국방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이 있었고 담장 공군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공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크즐레마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군사적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광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세계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9일 테러의 주범이자 오사마 빈 라멘에 이어 알카에다를 이끌던 알 자와히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 자와히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 자와히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어 무인기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2차 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의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용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알라인 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궁, 천궁, 현궁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선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의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2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학년 kmh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의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 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0이 송골매를 선보았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용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 홍보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 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의 KF-21로 비행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익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익스 드론을 운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I 하피 자익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른 길을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 추락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2인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 탱크 EGD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 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 당 파이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지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익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익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옥새철 충돌액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셋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셋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00I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라매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 체계 시험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 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일 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 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 비행 교육은 시험 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의 김민석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 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 비행 요원은 KF-21 시험 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 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 훈련을 거쳐 시험 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 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 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 비행학교의 제프티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 시험 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김소룡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을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 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